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 신이여, 당신이 잘 지내고 있고 최상의 상태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라니아이고 23살이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4형제 중 막내로 1명의 남동생과 3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셨지만 그 수입은 우리 가족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은 항상 우리 집에서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큰언니는 가계비를 돕기 위해 일을 했고 저의 이야기는 고등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한 청년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그 청년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2명의 누나처럼 일을 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가족의 어려운 상황과 압박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수업을 듣고 있던 센터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깊이 사랑한다고 믿게 했고 매우 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이었고 그 시기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모든 것을 믿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미르였고 저보다 2살 많은 25살이었습니다. 아미르는 식품가게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우리가 만난 센터에 자주 배달을 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아미르는 유명해지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특히 틱톡에서 코미디 영상을 찍으며 유명해지려는 꿈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성공하면 많은 돈을 벌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그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다며 그의 좌절을 보며 웃곤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당시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미르가 저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언니의 핸드폰을 빌려 사용하곤 했습니다. 1년간의 교제 후 그는 제가 그를 깊이 사랑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가 저에게 아파트에 함께 가자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요청에 저는 깜짝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그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미칠 영향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르는 제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욱 단호하게 나왔고 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관계를 끝내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깊이 상처 입혔고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를 떠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제 신념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 상황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말다툼을 한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아미르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았을 때 저는 그가 저에게 와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미르는 친구들과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말보다 그 행동이 훨씬 더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고 수업이 끝나기 전에 나와 버렸습니다. 그의 무시에 상처받은 저는 집에 일찍 돌아왔고 어머니는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채셨습니다. 어머니가 왜 일찍 돌아왔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수업이 취소되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 언니의 전화로 아미르에게 전화를 걸며 그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와 대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내 불안은 더 커졌다. 나는 마치 버려진 것처럼 느꼈다. 내가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해서 아미르와의 이야기는 끝이 났고 나에게는 엄청난 공허함과 오랫동안 아물지 않을 상처만 남았다. 내가 왜 그에게 아니, 절대 안 돼 라고 말했지?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의문이 나를 괴롭히며 우리의 싸움을 곱씹게 했다.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3일 동안 계속 아미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4일째 되는 날,
점점 더 커져가는 불안에 휩싸여 나는 그가 일하는 배달 가게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내 목표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그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내 곁에 두는 것이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아미르는 나를 보더니 무시하려는 듯했다. 아마도 그가 생각하기에 나는 단순히 화해를 원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심장이 떨리는 가운데 말했습니다. 나 너 사랑해. 그리고 내가 요청한 것에 동의할게. 그는 내 말에 완전히 놀라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진심이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응, 물론이야. 나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확고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그러자 아미르는 어디 가서 이야기라도 하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가게 주인에게 1시간의 휴식을 요청한 후 가까운 카페로 함께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아미르는 내가 드디어 동의해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카페에 앉자 나는 그에게 내가 나를 떠나 다른 사람을 찾을까 봐 두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하지만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났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니야, 자기야. 난 너를 완전히 믿어. 그걸 증명해줄게. 나는 우리가 아파트에 가자고 한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고 곧 이렇게 제안했다. 그럼 내일 가는 게 어때? 이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잖아. 나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지만 내 언니와 형부가 여행을 가서 내일 아파트가 비어 있을 것이고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열쇠는 어머니가 비상시를 대비해 보관하고 있었다. 아미르는 즉시 동의했지만 나에게 신중할 것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가 더 이상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우리는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어머니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서 수업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의심 없이 나에게 행운을 빌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조용히 점심을 먹고 이후로는 내 언니의 전화를 쥐고 아미르의 메시지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내 언니는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왜 그렇게 긴장했어? 왜 그 전화기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친구와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핑계를 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나를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었다. 마침내 아미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는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만나자고 확인했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다가올 일에 대한 긴장감이 엄습해왔다. 그 후 나는 엄마가 집안일을 돕는 것을 도왔다. 엄마는 대청소를 하며 가구를 옮기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고 내가 수업에 간다고 나갔을 때 엄마가 화내지 않도록 도왔다. 시간이 다가왔고 나는 3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약속한 카페에서 아미르를 만났다. 그는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도착하자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자. 우리는 함께 그 건물로 향했다. 건물에 가까워지자 아미르는 말했다. 건물을 정확히 설명해 줄게. 그리고 너 혼자 들어가. 나는 멀리서 따라갈 테니까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걸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말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는 미소 지으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고 그저 예방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긴장을 숨길 수 없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다. 그는 말했다. 아니야, 물론 그렇지 않아. 내가 먼저 나가서 문을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웃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실제로 그는 미리 설명해준 건물로 향했고 나는 그의 제안대로 멀리서 그를 따라갔다. 그가 건물에 들어가자
나는 우리 둘이 함께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금 기다렸다. 나는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천천히 건물로 걸어갔다. 계획대로 그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내가 그의 누나의 아파트가 있는 층에 도착하자 아미르가 문을 열고 있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나는 이미 지쳐있고 두려웠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잘못될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되돌아갈 수 없었다. 내 안의 일부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다리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 아미르는 그 자리에 단호하게 서 있었고 나를 세게 끌어당기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나는 저항하려 했고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훨씬 더 강했다. 그는 나를 단단히 붙잡았고 나는 반항할 힘이 없어 결국 순응하게 되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방으로 데려갔고 그 순간 나는 모든 통제력을 잃었다.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는 완전히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내가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줄이야?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아미르는 나를 진정시키려 하며 말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곁에 있을 거고 너와 결혼할 거야. 그 말은 나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고 나는 순진하게 물었다. 그럼 내일 나에게 청혼할 거야. 그러나 그는 다른 톤으로 대답했다. 아니, 물론 당장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의 말은 나를 실망시켰지만 나는 그를 믿었다. 아미르는 적절한 시기에 나와 결혼할 것이라고 계속 반복했다. 나는 그의 모든 말을 믿고 싶었고 결국 받아들였다. 그 후 우리는 함께 내려왔고 그는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신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우리가 약속을 맺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샤워를 하고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미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가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약 1시간 후 그가 마침내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나를 놀라게 했다. 정말 좋았어. 그 이후로 그 일만 계속 생각했어.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고 그가 진심인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답했다. 그는 그저 웃으며 우리가 무슨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카페에서 만난다는 거야? 라고 물었다. 아미르는 또다시 웃으며 내 혼란스러움을 즐기는 듯 말했다. 아, 내가 말하는 게 그거구나. 넌 참 순진하구나. 그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해했고 우리가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와의 대화를 마쳤지만 그 대화는 내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밤새도록 후회와 자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수업을 들으러 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그를 보자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를 인사했다. 친구들이 교실에 들어간 후 나는 그와 복도에 단둘이 남았다. 그 순간 불안감이 나를 휩싸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생각은 집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에 없었는지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것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냥 공부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런 거짓말을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업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내가 집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에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에게 더 많은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날 나는 아미르에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가서 나는 엄마에게 며칠 동안 많은 수업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 특히 시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또한 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수업을 제공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거짓말했고, 내가 그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엄마는 나를 믿었고, 나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아버지가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은 다시 아미르를 만나는 일이었다. 바로 다음 날 그렇게 됐다. 이번에는 나 혼자 아파트로 갔다. 길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말해준 대로 따라갔다. 아미르는 이미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그는 마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주스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가 물었다. 뭐 마시는 거 좋아해? 나는 상관없다고, 사과 주스에 익숙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웃으며 이건 너한테 좀 강할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주스를 마시는데 익숙하다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는 다시 웃으며 나를 쳐다봤다. 그때 나는 그의 시선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음료를 내놓았고 나는 마셔보았다. 맛이 강했고 주스와는 많이 달랐다. 나는 그저 그가 나를 놀리는 줄 알았다. 나는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아니면 뭐야? 라고 물었지만 그는 진지하게 너한테 이 정도면 충분해. 더는 마시지 마 라고 대답하며 내 손에서 컵을 빼앗았다. 나는 그저 혼란스러웠다. 나는 아직 어린 소녀였고 그 상황에 말려들어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고 그는 나를 안았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을 속삭였고 우리는 다시 한번 관계를 맺게 되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아미르는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놀랐지만 동시에 흥분되었다. 나는 물었다. 뭐야? 너도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알잖아. 부모님을 도와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미르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너는 절대 가족에게 이 돈에 대해 말하면 안 돼. 그들이 내가 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돼. 이건 비밀로 해야 해. 그 순간 나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다. 그의 말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물었다. 왜 우리 가족은 이 돈에 대해 알면 안 돼? 하지만 아미르는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저 그의 말을 따랐다.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지? 왜 내 가족은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아미르는 나에게 대답했다. 내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내가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해. 그는 특정한 종류의 영상을 보내는 사이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들이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거야. 그리고 그 돈은 우리 둘이 나눌 거야.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문제가 뭐야? 이 영상들이 내가 전에 찍던 코미디 영상들과는 다른 거지? 그는 빠르게 대답했다. 아니, 물론 그렇지 않아. 이건 우리 둘이 함께 찍는 다른 종류의 영상이야. 그 순간 나는 긴장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분노에 차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를 기억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믿어서 이 일을 해왔어. 우리는 결혼할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 나를 그렇게 상상할 수 있냐고? 누가 이걸 찍고 사람들이 보는 동안 나는 뭘 해야 해? 아미르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다시 물었다. 만약 우리 가족이 이 영상을 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은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얼굴에 필터를 씌울 거야. 그러면 아무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며 말했다. 그럼 내가 내 남편이 되겠지? 그리고 난 너를 믿어. 하지만 내 안의 일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자 아미르는 계속 말했다. 봐봐, 내가 내 아내가 되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결혼할 방법도 알게 될 거야. 몇 달이나 1년 안에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을 거야. 나는 내 가족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내가 원하는 반지를 사줄 거야. 그의 말은 나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고 감정의 파도가 나를 휩쓸었다. 나는 겸손함과 혼란스러움 사이에서 휘말렸고 어떻게 내 마음이 이런 생각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그 상황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미르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끝낼 때까지 조금만 참아줘. 그의 말투는 나를 궁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만들었다. 감정이 뒤섞여 강렬하게 밀려왔고 내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미르는 우리가 아파트를 구하고 정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는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설명했지만 내가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그는 말했다. 내가 40살이 되더라도 우리가 약혼하지 않았다면 내 가족이 실망하지 않을 거야. 그때쯤이면 나는 많은 돈을 벌어 그들을 감동시킬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사실 나는 너무 두려웠다. 누가 내 사진을 찍는 거야? 나는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겁내지 마.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내가 직접 촬영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멈출 수 없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두려워. 나는 늦었고 너에게 솔직히 말하고 싶어.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동의하고 처리할지 모르겠어. 만약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나에게 청혼한다면 나는 거절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나를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나는 절망에 빠져 그에게 전화를 걸어 답을 구하며 간절히 물었다. 내 생각이 뭐야? 그가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 너 없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 나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이 생각이 내 머리에서 나온 거야? 신께서 너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 내 희망이 뭐야? 그가 물었다. 내가 나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이 일을 할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될 거야. 그러고는 그는 나를 돌려보내며 말했다. 잘 가. 나 이제 잘 거야. 더 이상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밤새도록 울며 그가 정말로 나를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에 두려워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내 가족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할지 몰랐다. 나는 내내 스스로와 싸우며 생각했다. 그래, 내가 이 일을 해야겠어.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해. 만약 우리 가족이 이 영상을 본다면 그들은 모를 거야. 아무도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을 거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저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니, 나는 이 일을 해야 해. 나는 동의할 거야. 왜냐하면 그가 나와 결혼할 수 있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다시 대화를 나눈 두 번째 날,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진짜야? 장난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진짜야. 너 나와 결혼할 거지? 그는 확신하며 말했다. 물론이지. 좋아. 오늘 모든 걸 준비하고 내일 만나자. 다음 날, 나는 준비를 하고 그에게 갔다.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일은 강렬했고, 이번에는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
촬영 때문에 평소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던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는 그 점을 강조하며 말했다. 이건 성공할 거야.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 거야.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는 나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사이트에 올린 첫 번째 영상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 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영상을 촬영했고 상황은 점점 달라졌다. 우리 관계의 역동성도 변화했고 영상들은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미르는 돈을 받기 시작했고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내일 만나야 해. 그리고 너도 봐야겠어. 나는 내가 계좌를 관리하는 한 우리의 상황이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임신을 결심했다. 우리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졸업 후 나는 규칙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학원에 들어갔다. 그 당시 아미르는 돈이 많았다. 나는 그에게 가족을 만나달라고 부탁했지만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는 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가 왜 그렇게 회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돈을 받을 때 그는 나에게 나의 몫을 주었지만 나는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고 싶지 않았다. 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우체국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학원에 다니는 동안 한 젊은 동료가 나에게 강한 호감을 보였지만 나는 아미르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정신이 팔려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미르는 우리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렸다. 그는 즐거움을 원했고 우리가 사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이에 전적으로 반대했다. 나에게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있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말도 안 됐으며 아미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었다. 반면에 내 동료는 지치지 않는 듯 보였다. 그의 반복된 시도에 나는 그에게 약간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미르와 대화를 하기로 했다. 한 젊은이가 나에게 계속 청혼하려고 해 내가 고백했다. 그의 반응에 나는 놀랐다. 문제가 뭐야? 내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는 대답했다. 너는 예전처럼 돌아가면 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해.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너랑 결혼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 결혼 안 해? 그는 나에게 말했다. 아니, 물론 아니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약속이 있잖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너와 결혼하고 너를 내 아이들의 엄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내 직업을 포기하고 너를 집에 두고 갈 수는 없어. 나는 내 지위, 내 명의의 지위를 확신하고 있어. 그의 말은 망치처럼 나에게 내려앉았고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나는 물었다. 이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 우리 사진을 찍자. 그래야 신용이 올라갈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 나는 말했다. 내가 그에게 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거절하며 그 영상들은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완전히 삭제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만 할게. 그는 말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마주하고 나는 그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하고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엄마에게 친구가 내 생일 선물로 준 것이라고 설명한 후 내가 받아야 할 수술을 위해 인터넷에서 의사를 찾기 시작했다. 멀리에서 진료하는 훌륭한 의사를 발견했다. 다음 날 나는 학원에 내려가 의사를 찾아갔고 일주일 후에 새로운 수술을 받았다. 그 수술은 아미르가 영상 대가로 준 돈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아미르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로 한 것이다. 내가 저지른 일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나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내가 한 일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었다. 더 이상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평화를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학원에서 만난 내 친구 야시는 내가 그를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의 가족이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야시는 내가 그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했고 이후로 자주 나에게 청혼을 하며 친구들과도 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진심으로 나를 아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야시는 나에게 청혼을 하고 싶어 했고 놀랍게도 그는 나의 친척이었다. 모두가 내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며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 인생의 큰 장애물은 여전히 아미르였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미래를 꿈꾸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수술 후 내 친구가 다시 나에게 접근했을 때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그를 이해하는 것이 처음 하는 일처럼 느껴졌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기뻤다. 그는 좋은 가정에서 자란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보였다. 내 친구가 야신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우리를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그를 만나러 갔고 그 만남은 매우 존중받는 자리였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1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그는 나를 사랑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연 7개월 후에 결혼할 계획으로 나에게 청혼했다. 나는 고민을 거듭한 후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소식을 전하자 엄마는 매우 기뻐했고 여느 엄마처럼 여권 문제와 비용에 대해 걱정하셨다. 내 동생은 엄마를 달래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모두 함께 도울 거예요. 결혼식 날이 오면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나는 이미 조금의 돈을 모아두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준비를 돕기 위해 물건을 계속해서 사기로 마음먹었다. 친구들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고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던 야신이 나에게 청혼했다. 그는 나에게 반지를 건넸고 나는 매우 기뻤다. 야신은 성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교육을 받은 남자였고 우리는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6개월 후 그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야신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에게서 멀어지려고 노력했다. 비록 그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내 모든 것이 되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보여준 친절과 배려 때문에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역시 나에게 강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결혼 첫 달부터 나는 그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야신은 항상 거절하며 아직 이르다며 우리 사이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이 순간을 즐기길 원했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보내길 원했다. 약 7개월이 지난 후 나는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사실 그 문제는 나를 스트레스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유명한 시니어 의사와 상담 예약을 잡았다. 그는 나에게 내가 들은 소문과 이미 받은 검사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나는 다음 날 그를 찾아갔다.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나에게 당신은 영원히 떠날 수 없어요. 당신에게는 드문 질환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였다. 그는 나에게 아주 드문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에게 괜찮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적어주세요. 돈이 있으니 치료에 다 쓸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치료나 돈의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많든 적든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것은 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절망에 빠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미르에게 한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야신에게 웃으며 그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신의 벌은 나에게 너무나 크고 강하게 느껴졌으며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나는 계속 울면서 정결례를 하고 기도를 드렸다. 완전히 지친 상태로 있을 때 야신이 집에 들어왔다. 그가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고 나는 당신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괜찮아. 신의 뜻대로 될 거야. 나를 안심시켜줘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그가 원하던 아이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는 나에게 누가 내가 아이가 있다고 했어?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이야. 당신은 나의 딸이자 어머니, 누나, 친구, 연인, 아내,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당신의 권리죠 라고 대답했다. 나는 계속 울며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다면 말해줘요. 그건 당신의 권리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야신은 아니, 당연히 그럴 리 없어. 나는 다른 사람과 살 수 없어. 당신 없이는 외로워. 나는 당신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고 오늘 당신이 나를 감싸주는 것이 느껴졌어. 마치 내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고 동시에 나에 대해 알게 된 사실에 매우 슬펐다. 그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곳에서 당신을 데리고 나가자. 당신을 위해 이 상황을 바꿔야겠어 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 나는 일하지 않았고 다음날 나는 병원에 갔지만 내 정신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먹지 않았고 야신이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고 그 후 조금 더 걸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다시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 있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와서 그것을 잊어버렸다. 밖에 나갔을 때 나는 그에게서 많은 전화를 받았다. 또한 당신을 보고 싶어요. 꼭 필요해요. 라는 내용의 워트세프 메시지도 받았다. 나는 그 메시지에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죠? 몇 번이나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다행히도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나는 왜 나에게 전화를 걸었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당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당신을 꼭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나를 만나면 이해할 거예요. 라고 답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는 건 불가능해요. 나는 결혼한 여자예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후로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일 같은 장소에서 4시에 당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좋아요. 안 가면 되나요? 나는 그가 뭔가를 하거나 내 집이나 남편의 집에 찾아올까 봐 두려웠다. 다음 날, 나는 야신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일하는 동안 오늘 의사와의 검진이 있다고 말하며 내 상태가 안정적인지, 걱정할 것이 없는지, 그리고 나아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 차리세요, 부인. 병원 문제는 있고 그 문제는 신에게 맡기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죄송해요. 이번만은 제 몸을 위해 가겠지만 디아어, 마디니가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라고 사과했다. 그가 동의하자 나는 옷을 입고 내려가 아미르를 만나러 갔다. 나는 아미르를 그의 여동생의 아파트에서 만났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자주 만났다. 그는 항상 나에게 내가 그립다고 말하며 결혼 후 내가 더 아름다워졌다고 말했다. 달콤한 말로 그는 나와의 관계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으니까요. 라고 거절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물었다. 우리가 보낸 영상들이 조회수를 받지 못하기 시작했고 사이트에서 다시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당신과 끝났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결혼했잖아. 당신에게는 처음보다 더 쉬운 상황이야. 나는 여전히 이것이 사탄의 영향일 뿐이라고 믿고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실수로 그에게 말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 당신의 번호도 완전히 삭제할 거야. 당신이 처음 그런 행동을 했을 때와는 달랐어. 그는 아니, 사랑아. 당신은 내가 알아챌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나야, 라고 말해. 나는 당신을 폭로할 거야. 신에게 내가 당신에게 한 모든 말을 보여줄 거야. 사실, 그 영상들은 필터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보여줬어. 나는 그 영상들의 원본을 가지고 있어. 필터도 없이, 라고 말했다. 당신이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이고, 나도 당신의 가족에게 가서 그 영상을 보여줄 거야. 나는 울면서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 제발 나를 놔둬. 당신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강하고 달콤해. 다른 사람을 찾아.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너무 두려워서 그에게 좋아요. 지금은 저를 보내주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라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제안한 것을 알았다. 내일 나에게 와서 우리 함께 도망가자. 다시는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게. 당신은 나와 함께 이틀 동안 머물면서 촬영 준비를 해야 해. 내일이 아니면 모레라도 돼. 라고 말했다. 나는 거기 있을게. 라고 말했다. 그에게서 내려오자. 나는 두려움에 떨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은 모든 것을 야신에게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가 알아차리면 그는 나와 이혼할 것이다. 나는 그를 너무 사랑했고 그 없이 살 수 없었다. 또한 나의 가족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찍은 영상과 녹화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소년과 소녀들이 이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진짜 이야기이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셔서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성장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